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허성무 여민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민연구소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여민동락의 네네. 여민입니다. 더불어, 시민과 더불어. 국민과 청와대에 더불어. 있었던 여민관 이런 그런 뜻이죠. 같은 예. 뜻이군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가 없어지고 네네. 용산으로 가면서 이제 네. 여민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얼른 제가 갖다 썼습니다. 네. 혹시나 창원에 다시 또 여민관 지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시민과 더불어서 한번 열심히 네네. 연구하고 같이 해보자 뜻으로 여민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허성무 소장님은요, 얼마 전까지 창원시장을 하셨습니다. 창원시장을 하셨고, 그 전에 경남도 부지사를 하셨고, 또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셨죠? 예, 비서관을 했습니다. 비서관으로 예. 근무하셨습니까? 네. 공직 경력이 이제 화려하신 분이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관심사를 저희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오늘은 네. 무슨 이야기 하실 겁니까? 예, 우리 이제 보통 진보는 이렇게 네네. 방위산업이나 국방에 네네. 좀 취약하다 네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오해죠. 예, 전혀 그렇지 않다 네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이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네네. 또 방위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자주국방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네네. 이미 이제 그거로는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자주국방 그러면은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만 생각이 나서. 네. 아주 옛날 한 옛날의 이야기죠. 네네. 예, 지금은 그걸 훨씬 뛰어넘었고 네네. 이제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첨단 산업이고 또한 미래 산업이며 그다음에 어쨌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일자리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국방을 넘어서 수출 산업으로 네네. 일자리 산업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이 수많은 방위 물품을 수입하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졌던 건 사실 아닙니까? 군비를 지출하고.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수출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방위 산업에 있어서 대전환점의 시대에 지금 있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이제 분단이라는 이 비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위 산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복지나 경제 발전에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국방비 지출을 많이 그럼요. 했기 때문에 네. 경제나 이제 복지 지출에 부담이 많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점이 온 거죠. 오히려 네네. 방위 산업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수출하고 국가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의 시기에 이미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불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산업을 했지만 우리 민족적 불행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적극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좀 더 그런 생각의 적극적인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결코 방위산업은 이 보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진보 세력이 지금까지 보면 더 잘했다. 그리고 더 비전도 분명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그러면은 창원에 있는 예. 군수산업 그 회사라도 이름 이야기해도 되죠? 그럼요. 네, 그건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다 공개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우리 그 방산 제품 중에서 세계적인 히트작인 K9 자주포라는 게 있습니다. K9 자주포. 네. 예. 이거는 아주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네네. 조금 재미나는 이야기부터 하고 하면요. 이 하나 디펜스에서 만드는데요. 하나 디펜스. 예, 이제 우리 하나그룹. 예, 하나그룹이죠. 사실은 옛날에 이제 이 삼성 테크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이 방위산업 정리를 싹 다 해버렸어요. 하면서 이제 하나가 인수를 했죠. 예. 그래서 인수를 해서 삼성 테크인을 하나가 물적 분할을 했어요. 네네. 하나 디펜스는 지상방산이고 지상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항공 중심의 네. 방산이죠. 물적 분할을 해서 여러 해를 운영해 오다가 이게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이 자본 규모가 좀 작잖아요. 각각 네. 분리되어 있으면. 네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덩치를 또 키운 거죠. 그래야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덩치의 경쟁력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 디펜스에서 K9 자주포가 생산되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뭐가 생산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국형 경공격기 FA-50. 네네. 그 이전에 이제 훈련기 T-50 있죠. 네네. 똑같은 겁니다. 동남아에 지금 수출 예.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그 항공기죠. 똑같은 건데 이제 버전 변경과 네네. 조금 그걸 통해서 올라온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의 부품과 엔진
이런 게 라이센스 원래 락히드 마틴에서 오는 엔진인데 네. 그걸 라이센스 생산한다든지 지금 또 KF-21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이제 이런 군수 무기들 그 물자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이라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예, 아마 우리 시민들은 이제 KTX KTX 기억을 네, 하실 차량 텐데 만드는 회사. 예, 네. 그런 이제 열차 차량을 만드는 곳인데 그 로템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군수품으로 K2 흑표 전차를 만들고 흑표 전차. 아주 야. 명품 전차죠. 예. 근데 원래 이제 K2 흑표 전차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원래 이제 정부가 한 600대 정도를 생산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물량, 2차 물량, 3차 이렇게 가면서 대체는 그러면 내수용으로 그렇죠. 우리 군에서 쓰기 위해서 예, 600대 정도 예. 만드는 계획이 했는데 실제 한 200대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네, 3차까지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여러 협력업체들이 많은 설비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600대가 생산이 안 되니까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손익분기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아, 생산 단가를 못 맞추는 그렇죠. 대량 생산을 못 하니까. 죽을 지경이죠. 네네. 600대는 돼야 네. 뭐가 제대로 수익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물량을 국방부하고 합참이 아직 내놓지를 않았는데 이제 제가 시장할 때 네. 국회 국방위원장을 통해서 이제 합참에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해서 초기 검토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이렇게 수출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몇 년도입니까? 그게 이제 재작년 연말이죠. 네. 왜 문재인 정부 이제 말기. 해가 네, 바뀌었으니까 네, 네. 재작년 연말에 국회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예기치 않았던 물량들이 폴란드에 수출되는 되는 거죠. 물량이 있고요. 예, 그래 우리가 200대 정도밖에 생산 안 했지만 K4 흑표 전차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라인이 참 굉장히 쫙 있습니다. 현장이. 저도 그 생산 라인 다 둘러봤는데요. 이제 그 협력업체들도 어렵지만 다 버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빠르게 생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거죠. 전차하고 이제 그 탱크하고 자주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예, 예. K9 자주포는 하나 디펜스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포입니다. 포. 멀리서 이렇게 폭탄을 쏘아서 상대를 공격하는 이게 거죠. 이제 포물선을 그리고 그렇죠. 날아가는 곡사화기네요. 그죠? 곡사화기죠. 예, 곡사화기. 그런데 이제 자주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수 포, 있다. 기동하는 네, 포라는 기동하는 거죠. 포. 그런 대포라는 뜻이고 옛날에 대부분의 포들은 견인포입니다. 스스로 이제 이렇게 기동력이 없죠. 그래서 무슨 트럭이나 이런 게 끌어줘야 말이 끌고 가기도 하고 이동이 그렇게 가능하죠. 해서, 네, 네. 그 초기에는 말도 끌고 사람도 끌고 네, 하다가 그다음에 트럭이 끌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견인포하고 자주포의 장단점이 있는데 자주포는 이 상대방을 빨리 공격하고 난 다음에 상대가 원점 타격하기 전에 이동해 버리면 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공격할 수 있고 이래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주포가 예, 대세군요. 예. 예. 며칠 전에 뭐 그 한미 그 군사 동맹 그 협력 70주년과 관련해서 그 미군이 가지고 있는 자주포 아니 그 저기 견인포 네. 또 우리 한국군의 자주포의 합동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군의 견인포를 우리 한국군이 직접 사격 발사를 해보고 또 우리의 자주포에 미군이 탄약 장착을 하는 이런 합동 훈련이 있었는데 장단점은 있지만 대세는 자주포죠. 자주포가 대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은 발전이 됐는데 그러면 비슷한 성능의 무기가 네. 미국이나 독일에 없느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한국 무기가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이거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점이 우리 국민들이나 또 이제 흔히 말하면 국뽕에 좀 취한 또 혹시 저기 밀리터리 덕후들 싼 맛에 한국제 쓰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성능은 비슷한데 네. 오히려 부분적으로 더 좋기도 하고 근데 왜 한국제를 쓰느냐? 가성비가 가격이 워낙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수백 문이 생산되고 우리 배치가 된 것만 그렇고 수출까지 하면 1000여 문이 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미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거죠. 아, 대량 생산을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 네. 이야기네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뭐 1000여 문, 2000여 문인데 그게 무슨 대량 생산이냐? 뭐 차로 말하면 몇십만 대, 몇백만 대가 대량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하고는 군사 무기는 전혀 다릅니다. 군사 무기가 단일 종으로 해서 500대, 1000대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잘 없습니다. 네. 우리 한국만 가능. 왠가 하면 우리는 6.25 휴전 이후에 지금 70년 정도를 준전시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기동 훈련을 해야 되고 사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부 소요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네. 군에서는 수요라 하지 않고 소요라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늘상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생산 체계, 그에 따라서 이제 원가의 저하 네.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면 K2 흑표 전차 같은 경우에 독일의 뭐 레오파드나 그럽니까? 레오파드, 예, 예. 예, 그런 전차가 뭐 풀옵션 하면 200억 정도 합니다. 네, 그 네. 우리는 풀옵션 하면은 130억, 옵션 빡 빼버리고 이러면 한 80억까지 더. 원래 전차는 이제 독일, 미국, 예, 예. 소련 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그 강국들은 의외로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 속도 우리 훨씬 빠른 거죠. 우리는 네, 네. 항시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속도가 빠르게 공급이 되는데 저쪽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뭐 가다가 이제 좀 넌센스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군수산업 관련해서 이제 경남을 찾았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설에는 탱크와 자주포도 구별하지 못하더라. 뭐 이런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방송에도 화면이 잠시 나왔는데 네네. K9 자주포를 이제 보러 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설명을 쭉 하니까 이거 탱크에다가 포를 결합한 건가요? 이게 뭐 이런 유사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자주포입니다. 음. 멀리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포다 이러니까 아니 뭐 포신 내리면 탱크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네요. 그러니까 또. 네. 탱크는 이렇게 근접전, 시가전에서 하는 겁니다 해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탱크 전차와 이 자주포하고의 개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운영. 이게 완전히 이제 운영 체계가 다른 무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용도가 다른 무기죠. 용도가 다르죠. 예, 40km, 50km밖에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하는 포가 자주포고, 그다음에 탱크는 4, 5km 또는 시가전 근접전을 하는. 근접전의 손은 이제 직사화기죠. 그렇죠. 이건 네. 직사기죠. 네. 그런 차이를 잘 모르고 또 이제 무인 그 견인기 앞에 이렇게 요만한 뭐 이렇게 총구가 보였어요. 누가 봐도 총구인데 이게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관총이죠. 예, 네. 기관총 총신이라고 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물론 대통령이 뭐 디테일한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자주포 공장, 그다음 K2 흑표 공장을 뭐 가서 본다, 격려한다 이러면은 전날 이렇게 자료가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다 설명 들으면 충분히 가서 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또 뭐 더군다나 본인이 잘 몰랐던 것을 설명을 해주면 그걸 듣고 이해를 하시려 해야 되는데 네네. 기존의 자기 관념만 강요하고 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네. 그런 걱정이 나오죠. 사실 뭐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참모들이 얼마나 탁월한 참모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예. 참모이기 때문에 압축된 공부를 압축된 시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안 하는 게 더 문제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최근에 윤석열이 이제 그 외국에 가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보 관련 구설인데요. 예. UAE에 있는 우리나라 아크 부대에 가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UAE하고 저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하고 예. 같은 우방인데 여긴 또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뭐 친구의 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이제 조금 경솔하신 표현이죠. 네네. 적의 적은 뭐 친구다, 네네. 아군이다 이런 표현은 전통적으로 이제 병법에서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하신 말씀은 이제 특이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대통령이 예. 언론에다 대고 예.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병법에 있는 말씀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네네. 때는 그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지금 강조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식 수교 정식 국가고 수교 국가예요? 다만 이제 이란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았죠. 있네. 네. 강력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교류가 끊어진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제재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유, 사우디 이란으로부터 가장 많이 가져왔죠. 네네. 가져왔는데 그 이란에 줄 원유 대금이 수십억 달러가 우리가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유엔 제재 때문에 안 주고 결제를 있는 할 수가 없죠. 네네. 그 우리 시중은행에 그 돈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자 그러니까 받아먹고 좋겠네. 예, 이란은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불평을 했죠. 네네. 빨리 돈 내놔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복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공산품들 수출되는 걸 막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물밑으로 미국에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타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얼마나 건네졌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란하고 우리는 뭐 미수교국이나 적대적 국가가 아니고 아니죠. 수교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네요, 그죠? 다만 이제 미국의 눈치 본다고 우리가 좀 약간 좀 이제 소원할 뿐인데
회교혁명 네, 네, 일어나기 전에 팔레비 왕조 때는 호메인이 예, 최고의 호메니 이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79년도에 예, 관계가 아주 소원해진 거지. 네, 네. 그 이전에 팔레비 왕조 때는 완전히 뭐 둘도 없는 형제국 같은 나라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서울에 테란로가 있고, 그죠? 테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정도의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나라거든요. 그 테헤란로가 그러면 이란의 그 수도잖아요. 수도인데 예, 예. 그게 그 당시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그렇게 예, 예. 명명을 해준 건가요? 그럼요. 예. 그 지금 재밌네. 강남의 노른자이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 테헤란로가 그런 이란이 만약에 지금 물밑에서 또 미국과 이란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 하거든요. 네네. 만약에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이 돼 가지고 만약에 우리하고 관계가 급속화되면 이 사태를 어찌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든지 수박 겉핥기인 것 같아요. 수박 겉핥기에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치킨 호크라고. 예, 예. 메인 척 하는데 알고 보면 치킨이다. 예, 예. 닭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뻥이 심하다 예, 그런 뜻이죠. 상대적으로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이 방위산업 문제, 그다음에 또 이 군비 경쟁력의 확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좀 획기적으로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 때 이 전체적으로 우리 그 국방비의 증액이 약 8%, 연 8%의 8%면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도 네. 노무현 대통령만큼 방위비 비용을 국방비 비중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도 국방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당연하죠. 아무리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평화 번영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지만 네네. 그런 교류와 평화 번영을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도의 교류 협력과 평화 번영이 가능한 거죠. 평화 우리가 체제와 안보의 문제는 그럼요. 때로는 이 별개일 수도 있다. 별개일 수도 있고 그게 함께 가는데 네. 우리가 힘이 약하면은 그게 뭐 쉽지 않은 거 아니죠. 언제나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의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 우위에 또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 북한을 포격하겠다 이런 말폭탄 쏘고 뭐 그런 그러진 거 없죠. 않았죠. 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게 대양 해군의 개념이 대양 해군 제대로 채택이 되기 네, 시작했죠. 네, 네. 결국은 우리의 무역로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렇게 해서 말라카 해협으로 해서 네, 네, 네. 가는 거하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네. 건데 이 항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우리가 미국한테 다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1도련선이 있고 2도련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1도련선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만 네.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게 최고의 화약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해군이 이 해군력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걸 미국에만 다 의존할 수는 없죠. 네, 네. 미국의 도움 없이도 할 수가 없지만은 네, 네. 미국만 의존하고 할 수만은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이제 대규모의 구축함이라든지 뭐 이지스함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럼 뭐 돈이 뭐 조 단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구축함 이지스함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 조기 경보기. 조기 경보기 도입도 뭐 한 대에 뭐 1조 2천억씩 뭐 네, 어마어마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뭉텅이 돈이 소위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미국에만 정보 자산을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조기 경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또 우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미 동맹이 초기에는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 약간 걱정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보 정권일 때 한미 동맹이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탄탄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기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비 지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4% 정도밖에 4%. 4% 이하까지 내려갔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약 7% 가까이 네, 네. 그렇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확실하게 진보 정권이었던 노무현 문재인 때 국방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대형 방위 산업들 들어갔죠. 예를 들면 문재인 때는 결국은 경항모 부분이 이제 추진이 됐던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근데 이제 정권 바뀌고 이번 예산에서는 그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서 안타깝게. 그래서 치킨 호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20년을 이렇게 쭉 다시 되돌아보면은
진보 정권일 때 국방에 훨씬 더 강하게 했고 궁극적으로 한미 안보와 관련된 동맹도 더 상식적이고 건강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하기 전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를 얼마나 잘할 줄 알았습니까? 한 게 없는데요. 예, 그렇죠. 네. 거기다가 마지막에 북경에 가서 그죠? 천안문에 올라가서 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최악이었죠. 그 예, 당시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대통령이 굉장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안보와 외교에 대해서는 정제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제해준 언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 워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적극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기분에 따르거나 아니면 극렬한 자기 지지자들만을 겨냥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일삼을 때 그게 가장 위험하고 전쟁을 부를 수 있는 화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좀 껄끄러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라크 파병, 노무현 대통령께, 예. 그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문제, 예. 그다음에 연동돼서 FTA 문제까지. 예. 자, 이런 부분에서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쪽, 또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쪽들에서 내부에서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라크 파병에서 결정적으로 지지 세력들이 돌아섰고 네네. FTA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네네. 나중에 10%대까지 네.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원론적으로는 네네. 진보 세력이 주장하는 게 많죠. 네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왜 거기 가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느냐. 네네. 그 말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죠. 네네. 그러나 이게 국제 역학관계와 현실 속에서 네네. 우리가 그러면 이라크에 파병을 안 할 수 있느냐. 네네. 동맹국인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는데 네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단독으로 파견되는 것보다는 여러 동맹 국가들이 같이 파견해 줬을 때 국제적 정당성과 명분도 또 확보되고 자신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는 거는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네네. 또 다른 전쟁에 끼어서 학살에 참여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면 네.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균형점 있는 선택. 찾아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 찾아낸 게 노무현 대통령이 비전투 병력의 파병, 건설 공병부대의 파병으로 갔던 거고 그것도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 파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 가장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병력이 일부 예국으로 빠지지만 그렇게 파병해야만 오히려 우리 안보가 더 지켜지는 이 역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쉽고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 이제 노 대통령의 판단이 맞았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제주의 강정마을 이제 해군기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사실은 제주는 평화의 섬이고 네네.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그게 뭐 비행장도 만들고 해군기지도 해군기지도 있었죠. 네. 만들고 빵카도 만들고 그 제주에서 옥새까지 일제가 네네네. 했던 네. 거고 그 참혹한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25 전에 일어났던 4.3 사건도 사건이나 있었고, 네. 그런 어마어마한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희생되는 그런 뭐 그런 것 때문에 제주에서는 그런 기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주 명예도민입니다. 예, 예. 오늘 하다 보니 이것도 있고 하네요. 이 벤치가 있는 예, 제주에서는 그런 뭐 우리 원주민들의 극단적 네네. 거부 반응이 있는 건 사실이고 다 알지만 그러면 왜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에 해군기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가? 진해가 해군의 모항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진해 해군 모항에 있던 작정사령부가 부산으로 옮겨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해에서 나가나 부산에서 나가나 제주까지 우리 해군 함정이 가는 데는 10시간, 12시간이 걸립니다. 계속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형 함정들이. 그러면은 제주 남방에서 일어나는 동중국해에서 일어나는 유사 상황에 그러면 진해나 부산에서 우리 함정들이 출발한다. 이미 작전 끝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그러는데 큰 배들은 연근해에서는 빨리 못 가고 예, 예. 좀 그 대양에서는 접근성이 좋고 그런가요? 대양에서도 빨리 가지만 속도가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 디젤 엔진을 써서 가는 그 대형 배라는 것이 뭐 25노트, 30노트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네. 시간당.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최대 속도로 가도 가는데 10시간, 12시간 걸리고. 일단 제일 가까운 데 있어야 되네. 그럼요. 제주도처럼.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 해군 기지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네. 주관적으로
제주도민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 어려울 수 사실이죠. 있죠. 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극렬한 반대는 이해를 해야죠. 네. 그럼요. 이해도 네. 하고 용서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네. 민주당 성향의 정치인들도 반대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이제 지지자들이 반대하니까 따라 해야죠. 네. 다 떨어질까 싶어. 그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그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뭐 이호도 남방 일부 지역까지에 대한 걱정이 거의 적지 않습니까? 네, 없지는 네, 않지만 네. 많이 적어졌지 않습니까? 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하신 FTA 문제죠. FTA 문제. FTA는 이제 우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그 주역이었죠, 그죠? 네. 추진해 나가는데 얼마나 이 협상이 잘 되었으면은 음. 실제 발효돼서 집행도 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로 바뀌지 말자 미국에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들 유리하게 한번 개정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개정해주고 발효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도 한미 간의 무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흑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방적 통상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그 FTA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은 지난 세월에 다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그때 FTA가 안 됐더라면 지금 저희가 네. 이제 선진국이라는 이야기 못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벌써 보호무역주의로 부분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때 FTA를 얼마나 잘했던가 하는 거 음. 보고요. 김현종 그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망고의 역적처럼 매국노처럼 됐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탁월한 네.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로 복귀하는가 하면은 안보실로 안보실을 복귀했죠. 1차장인가 네. 그렇게 복귀를 해요. 네. 그때도 진보 세력들 중에 일부가 과거에 FTA를 주도한 사람인데 뭐 얼굴만 한국인 한국 사람이 미국인이다, 매국노다 이런 비난이 많았죠. 뭐 비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저는 이제 이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다. 네. 그리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때도 이런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역사상 고대 국가에서부터 쭉 봤을 때 제일 뛰어난 외교관을 교과서에서 우리는 고려 초기에 강동육주를 거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내고 받아낸 서희를 최고의 외교관이라 합니다. 뭐 세치의 혀로 강동육주를 얻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교과서. 저는 이 김현종 씨를 서희를 뛰어넘는 탁월한 외교관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FTA를 실현해서 국가 경제와 국가 근본을 지켜냈고 이제 이번에 지난 바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실의 핵심 인사로 있으면서 이 미사일 거리 제한과 탄도 중량 제한을 다 풀어냈어요. 그거는 미국과의 협상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유엔의 미국과의. 협상.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미사일 거리 제한이라든지 탄두 이 용량의 제한이라든지 핵무기 개발이 안 되도록 확실하게 막았다라든지 이것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권력의 취약성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다 수용하면서 정권을 인정받으면서 바꿔먹기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제 호전성이 있는 균형감이 상실한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한반도에서의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겠네요. 예, 그 위험성도 있고 만약에 한국이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제한 없이 개발이 됐을 때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일본도 불안하니까 당연히 일본도 다시 국유 확장에 대해서 핵무장을 하려고 할 거고 대만도 당연히 하게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 이야기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좀 속으로는 걱정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혀 변하지 않는 이야기.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은 강력한 핵 억지, 핵 우산을 제공하는 거죠. 그 부분에 의심이 생겨버리면은 이 동맹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 만들겠다고 뻥카 날리면은 이 국방부 차관이 이야기하는 핵 확장 억제 전략. 미국의 우리 국방차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국방차관은 핵무기 만들겠다, 전술핵 배치하겠다 하면은 대통령 말씀은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핵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표현이고 뭐 이런 표현인데 표현이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뭘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죠. 전차도 모르고 탱커도 모르고 기관총도 모르는데 뭐 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렴풋이 알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도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알고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들 대중들 중에는 정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저렇게 위협을 해서니 우리도 핵무기가 있으면 좋겠다. 뻥카 날려주는 걸 그런 바람을 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요구에
극우 세력들의 예, 요구에 부응하는 부응하는 차원에서. 네. 예,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취약한 지지율도 만회하고 음. 적극적 지지층도 결집시키는 그런 이제 저는 뭐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잘 몰라서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11일 날 외교부 국방부 보고에서 대통령이 마지막 당부 말씀에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 국방부 차관은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보완을 해냈지만 네. 네. 이게 국방부의 입장과 달리 청와대 안보실 내에 대통령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하게 계속 속삭이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 그분들이 안보 모르는 그냥 국제정치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식민지 근대화로 온다는 예, 얘기인데. 그 우리가 뭐 말씀 안 해도 대충 짐작하는 네, 사람 네, 두 네, 분이 네. 있는데 예, 예.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정말 걱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차라리 대통령이 약간 잘 몰라서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계속 말씀드려서 빠르게 교정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또는 알면서도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거 정치 마키아벨리로서 자기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납하고 관계없이. 근데 정말로 청와대 안보 핵심 라인들이 네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보라든가 국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국제 정치의 이제 게임 이론 좀 공부한 분들이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FTA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이제 FTA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FTA에 극렬 반대했던 민주당 진보주의자가 있어요. 최재천 의원. 지금 윤석열 밑에 가 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밑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FTA 반대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도 국회의원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한번 현실적으로 이제는 그분들 한 선수 한 3선, 4선 됐을 거 아닙니까? 한번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과도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서 한번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때 제가 2006년 초에 봄에 비서관이가 들어갔거든요. 정권 네네. 중후반부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FTA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신임 비서관 6명을 불러서 전심을 같이 관저에서 했습니다. 그때 밥을 먹으면서 대통령도 그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신임 비서관들에게 자네들은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식사 중에. 네네. 그래서 전 비서관들이 돌아가면서 뭐라 한마디씩 했어요. 그때 경제정책 비서관으로 왔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김대기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저하고 비서관 동기죠. 그 관료로 이제 파견 나왔네요. 기재부에서. 그때 이제 청와대 파견이 두 번째인가 그래요. 자기는 그 이전에 행정관 때 또 파견이 청와대에 왔다 간 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요. 그분은 뭐 그래서 어쨌든 이명박 때도 그 경제수석도 하고 정책실장도 했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테크노크라트로서 여러 정권에 일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저는 대통령께 그 답을 드렸어요. 뭐 세계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 국내 역사만 가지고 보면은 가장 그 문화가 융성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통일신라와 고려 전기다. 개방성이 자리 잡았을 때. 그때 다 개방무역을 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문화와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시기였다. 그런 걸 유추해 보면은 결국 뭐 과거에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만들었지만은 우리 경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이상은 FTA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와서 정리해 보자면은 FTA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FTA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특정 뭐 세력의 화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개방적 통상국가에서 실패한다면은 무엇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이 5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는 다 그 위를 뛰어넘는 생존의 문제, 국가 존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강정 해군 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또한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 말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제주도민의 걱정, 아픔은 늘 이해하고 품고 안고 가야 될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반대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뭐 자기 집 앞에 부대가 들어오면 다 반대할 수밖에 뭐 없죠. 우리가 충분히 안고 가야 될 문제지만 FTA든지 해군기지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뭐 보수의 이슈고 또는 뭐 진보의 이슈가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보면 참 성견지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미래를 보는 어떤 그 구체적인 이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고 체제가 네네.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음. 갖추어져 가야만 하는가 네. 하는 총체적 인식과 철학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은 성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음.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냥 소탈하고 사람 좋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직설적이고 소탈한 이런 걸 넘어서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를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에서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지금도 사랑받고 지금도 봉화마을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이제 FTA 문제를 계속 예. 물고 늘어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정치인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 내지는 우리 민주당, 네네. 뭐 민주당은 꼭 진보라고는 할 수는 없죠. 네, 진보하는 뭐 사람들 상대적인 일부 있고, 진보. 예. 네. 그런데 이제 민주개혁 세력이죠. 네네네.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네. 진영 논리에 갇히거나 또 극단적 그 이상주의. 논리를 가진 분들의 그 센 주장에 눈치 보면서 그 순간순간에 인기에 급급하거나 네. 표에만 매몰되는 그런 정치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을 하셨던 우리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라크 파병 반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세월이 지나서 많이 까먹었는데 우리 최진영 앵커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신데 그때 제가 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들 다 성숙해져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럼요. 이제 뭐 비서실장 하면서 국정 전반을 보셨고 국가가 어떻게 생존하고 네. 운영되고 발전할 건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잘하실 거라 보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원전 문제가 또 하나 남아 있잖아요. 원전 문제가 남아있죠. 저는 이 원전의 문제도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원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누가 모르면 다 알죠. 알죠. 그럼 이 위험성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사실상 제로화하면서 원전은 탄소가 배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도 나오지 않잖아요. 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긴 했지만 유럽에서 일단은 과도기적 그 그린 에너지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은 더 포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단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섬나라나 같습니다. 네. 우리 에너지는 이 자체에서 생산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처럼 뭐 이렇게 전선이 다 연결돼서 에너지가 수입되고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 수력 발전 몇 %, 화력인데 석탄 화력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청정 에너지를 쓰는 화력, 네. 그리고 원자력, 그다음에 뭐 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들, 네. 태양광, 풍력 이런 포션들을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 지금 재생 에너지 비중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 정부 와서 그 목표치를 없애버려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원전을 하더라도 유지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는 더 높여 나가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해야죠. 원전은 어쨌든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약 30% 정도의 포션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치 탈원전이 원전 뭐 아예 없애는 것처럼 빠르게 그렇게 오해돼서도 안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바라봐야 되고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봐야 된다. 뭐 원전만 하면 다 될 것 같이 말하는 윤 정부도 잘못된 거고 원전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원전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균형 잡히게 보고 그리고 그 에너지들이 다 산업이거든요. 산업은 일자리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원전을 해보니까 이게 영어로 포스트잖아요. 네. 그게 우리말로 하면 탈이 돼버리는 거야. 포스트는 있는 단계에서 서서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없어져가 이런 상황인데 탈이라니까 단칼에 없애버리는. 그리고 제가 볼 때 원전이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로 될 수 없죠. 네, 현실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존재하고 있죠.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뭐 지금 원전보다 낮아진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언제일지도 모르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건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을 없앤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원전을 없앤다고 한 적도 없고 오해가 많이 지었어요. 생겼어요. 예. 원전을 진짜 짓고 있습니다. 계획된 것은 짓는데 수명이 다한 것들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쳐서 쓰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접근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해가 생겼죠. 아니요, 계획된 걸 다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울 3, 4호기 신한울 3, 4호기. 네. 그 이제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것도. 네, 네. 그래서 이미 각 회사들은 원자재 구매까지 다 해놓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리 부분은 그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지었죠. 네, 네. 지었지만은 신한울은 안 지었거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그래서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수명이 다 된 거는 네. 아깝더라도 네, 버려야죠. 안전을 위해서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폐기되는 원전의 개수가 생기면은 네. 또 전체 발전량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원전은 또 새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전 생태계를 기본은 유지해 주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이제 SMR 같은 경우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제가 잠수함 이야기 너무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네. 우리가 핵 잠수함 빼고는 지금 최첨단의 잠수함을 네, 가지고 있는 있죠. 네, 나라입니다. 네, 네. 수소 연료를 통해서 네, 네. 리튬 이온 전지를 통해서 잠수함을 그 사실은 핵잠수함을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수소와 리튬으로 한다는 거는 예, 그거하고 약간 다른데 약간 다릅니까? 네. 이제 그 껍데기 체계는 같지만 네, 네. 그 에너지 체계가 에너지 연료 체계가 체계가 다르죠. 네. 근데 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에너지를 핵을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잠수함 안에 원자로가 들어가요. 원자로가 있는 거죠. 네. 그게 SMR이거든요. 네, 네. 소형 모듈형 원자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핵폭탄은 미국이 해주지도 않고 네, 네. 뭐 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오히려 제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핵과 관련된 무기 체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지지와 성원 속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런 쪽을 성취해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동북아에서 지금 이제 해상 이 안보 체계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일본 중심으로 짜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끼어서 우리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앞에 나서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협상력이 있는 협상력이 있는 전문가를 써야죠. 제가 볼 때 윤 정부에서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김현종 본부장 같은 사람을 윤 정부에서도 써서 네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물론 뭐 그분이 안 하실라 하겠지만은 네네. 한다 하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전혀 모릅니다. 네네. 개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반대로 할 수 없는 걸 해가지고는 미국과의 신뢰가 끼어지면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게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오히려 더 미래적으로 돈독하게 가면서 네네. 할 수 있는 핵과 관련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럼 항공모함은 지금 당장 부담이 너무 커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경항모도 지금 잘 안 되는데. 네네. 그러면 잠수함은 우리가 핵 잠수함 하나가 마지막 남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오히려 네. 외국을 뛰어넘는 수준의 장보급 3, 그 도산 안창호급 이런 거는 뭐 지금 최고의 잠수함으로 올라왔거든요. 네네. 이런 걸 보면은 진보 세력들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더 가지면서 네네. 이 국가의 안보와 미래, 우리의 힘, 번영 이런 걸 위해서 진보가 더 고민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걸 먼저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원래 이제 진보라고 하면은 뭐 국제적인 평화 연대, 또 좋게 말하면 세계 시민주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말만 좋지. 네. 그 현실에서는 안 되죠. 아니, 현실은 냉정한 것이거든요. 현실은 냉정하죠. 그러면 진보의 그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바로 이런 강력한 국가의 물적 기반, 경제적 기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그 역사란 무엇인가 이해치카 이제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과거의 운동권 서적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 저기 세계적인 지성인데. 그러니까 예. 세계적인 지성이고 세계적인 지성인데. 모두가 읽어야 되는 기본 도서인데 네네네. 그게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한 학생들이 잡히고 하면은 네. 제일 먼저 불온 서적 중에 하나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역사란 무엇인가 네. 하고 또 저희는 또 이제 그 20 years crisis라고 1919년부터 38년까지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네, 예, 그 국가 간의 현실적인 군비 경쟁 이야기를
이제 국제정치 시간에 이제 배우거든요. 결국은 정치 외교하셨네요. 예,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뭐 미래보다는 현실적으로 조금씩 진보해 가는 것이 현재 국가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보수 정권한테 오히려 권하고 싶은 게 보수 정권이 권력을 이렇게 잡았을 때 가장 진보 운동을 열심히 한 노동운동가를 노동부 장관 한번 시켜봐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환경운동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을 환경부 장관을 좀 시켜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권도 뭔가 좀 이렇게 다양성을 확보하고 잘한다는 박수도 받고 또 그 당사자들도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네, 네. 현실과 이상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요즘 그럼 민주당 그 의원들 중에 김병주 의원 있으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그죠? 김병주 사성장군 출신. 예, 잘 알죠. 네. 예, 예. 그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예, 예. 늘 TV를 통해서 잘 알죠. 그분 진짜 국방부 장관을 하셔야 안 되겠어요, 한번?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가장 그 합리적이고 네, 네. 가장 담백하죠, 사실은 보면은. 네, 네. 그리고 오로지 걱정은 뭐 대한민국의 방위만 걱정하시는 그렇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해야지 대통령의 눈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억지 논리를 만드는 국방장관은 국방을 망치는 거죠. 네.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 외교 안보 정책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 지금 그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내놓은 예. 공약들 보셨던가요? 뭐 대충 봤고요. 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가 됐는데 사실 정책을 별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하도 예. 뭐 힘들게 하니까.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뭐 기본 정책들 시리즈, 네, 네, 네. 이렇게 하신다는데 국방도 기본이 국방도 중요합니다. 기본이죠. 외교도 기본이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경제와 국방 외교가 기본이 제일 중요한 네, 거 아닙니까? 이 기본을 어떻게 튼튼히 해갈 건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 보편성 있고 네, 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당대표가 주변에 좀 많이 포진시켜서 네, 네.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정책들을 좀 제대로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한 여담 하나 이야기할 거예요.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했으면 안 되고. 저 2000, 이 앞에 대선 때. 22년 대선 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네네네. 잘 아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 친한 국회의원 2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때 당 사무총장 하던 김영진 의원, 네, 네. 이재명 의원하고 제일 친하다고 가까웠죠. 그랬죠. 네. 예. 그다음에 정책을 총각하라는 윤호덕 의원 예, 윤호도 의원님. 네. 두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서울에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시의 일 때문에 왔다가 만나서 그 안보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방 기갑사단 가고 하는데 네, 네. 쪽팔리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음. 하려면은 K9 자주포 생산 공장이나 K2 흑표전차 생산 공장에 와서 네, 네. 시속 50km로 막 달리는 거 타고 해치 뚜껑 열고 손 흔들고 방위산업이 뭐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한번 국민들한테 안보에 대한 안심도 주고 네, 또 네. 이 산업이 수출 산업이고 첨단 미래 산업이라서 그런 미래로 가는 산업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국부도 창출할 이런 비전도 좀 제시해라.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 특히 젊은 국민들이 밀리터리 덕후들이 많아요. 밀리터리 예. 덕후들. 저는 한 네. 100만 된다고 봅니다. 최소. 예. 이 밀리터리 100만 표가 있네. 이 밀리터리 덕후들은 네.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네, 네. 그냥 약간의 국뽕이 들어가서 네, 네. 대한민국 무기 좋아지고 대한민국 국방 좋아지고 자신감 있게 잘 살아보자. 네. 정말 우리도 맨날 뭐 이렇게 남한테 얻어맞고 뭐 이런 그 아니라 우리도 정말 최고다. 적어도 이거는 최고다라고 네, 네. 그런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예. 분들한테 신뢰를 얻는 그런 퍼포먼스 유튜브 하나 올리고 그죠? 네, 네. 좀 하자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는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도 좀 물론 다른 몇 가지도 또 있어요. 그때 그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시든가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선거 개입이 단체장이니까. 단체장이니까 그럴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그 이제 그런 거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당 대표가 그 현대 로템 방문을 한번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현역 시장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못 갔어요. 그거 아깝네. 참, 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아마 직접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은 좋아했을 좀 겁니다. 수용이 됐을 이런 때. 스타일들을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대선 때 뭐 보니까. 너무 겹겹이 막이 쌓였는지 네네. 잘 안 되더라고요.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나와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외교 안보 정책이나 이쪽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도 근본주의적 성향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현실주의적 생각을 음. 갖고 계신 분들의 대립이 좀 있었어요. 정치는 언제나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예, 예. 네. 그 연구실에서는 이상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현실주의 이야기하시니까 현실적으로 자주포 살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자주포 한 40억 듭니다. 40억. 예, 예, 네. 예. 그 자주포는 이제 차체나 전체적으로 덩치가 보면은 네. 제법 커요. 예, 예. K2 얼핏 보기에는 탱크보다 커 보이는데. 예, 흑표 전차보다 더 커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은 한 40억 정도 조금 넘게 가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잖아요. 40km 밖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가까이서 근접 공격을 받을 일이 별로 탱크처럼 예. 적하고 바로 맞닥뜨릴 예, 가능성은 예.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보호장치 이런 게 많이 빠지죠. 자기 보호장치 필요 없다. 예, 예. 네. 거기에 비해서 K2 흑표 전차는 능동 방어장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 한국군에서는 그게 뭐 전부 다 채택되어 있는 게 아닌데 자동차로 하면은 옵션이 들어요. 풀 옵션. 네. 그럼 뭐 옵션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는 5천만 원이면 풀 옵션이 들어가면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자동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탱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K2 흑표 전차 한 80억 정도인데 풀 옵션이 들어가면 한 130억 정도까지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독일제는 풀 옵션 200억 정도 하고 하니까 가격 차이 많이 나죠. 그럼 수입하는 나라에 따라서 뭐 중동이든지 옵션이 다 달라지죠. 옵션이 다 다르겠네요. 자기들이 원하는 옵션이 다 다른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음. 가격이 조금씩 차이 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K9 같은 경우에 그런 옵션이 좀 적고 다만 이제 음. 탄약을 장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버전이 발전하면서 수동에서 반자동으로 이제 앞으로 완전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내부 병력의 숫자가 줄어들죠. 이 탱크나 이 자주포 안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게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겠죠. 예, 병력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자동화가 되고 전장화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은 좀 올라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위산업 육성 그다음에 또 현재 수출이 많은 것이 본인의 공인량 이제 굉장히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네. 앞에 정부 또 그 앞에 정부들이 다 기여를 다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도 열심히 한 거고요. 네네. 또 특히 지방 정부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시장으로 가서 우리 창원시의 방위산업이 국가 전체 방산의 한 20% 조금 넘는데 네네.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랬을 때 한 4조, 3.5조에서 4조 정도고 그 중에 이제 수출이 또 한 40% 정도 이런 네네. 아주 미미한 상황이죠. 전체 창원 국가산단 매출이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10분의 1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걸 연 10조로 늘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저희들 나름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또 그런 각 회사에서 시에 지금 지방단체장이 시장이 이 군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창원시장 줄 수 있죠. 창원에 그게 있으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그 삼성 테크인 시절에 그 개발 연구팀 200여 명이 판교로 다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그 연구팀을 다시 창원으로 내려오게 했거든요. 그걸 이제 건물을 짓고 연구팀들을 부르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새로운 투자잖아요. 그 제3자 뇌물 제공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조례상에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요. 네.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지원할 수 있고 시도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시가 제일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만 이게 같이 되고요. 그럼 그런 재벌 기업에서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하는데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래저래 해서 몇십억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가 얼마나 그렇게 친화적으로, 이 도가 얼마나 친화적으로 자치단체가 해주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또 그리고 그게 CEO들이 자기의 성과로 오너한테 이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는 그 1년만 잘 되면 금방 회수가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2천억, 5천억 수출하던 게 갑자기 1조, 2조 수출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법인세가 생기고 법인세의 10%할 지방소득세가 또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럼 재산세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도 금방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성남 FC 관련해서 뭐 두산 본사가 들어오고 어떻고 뭐 특혜다 이러는데 두산 본사가 들어오면 그 재산세가 얼마나 해마다 들어오면 그렇죠. 네. 그죠? 두산 본사에서 내게 되는 그 법인세가 있거든요, 해마다. 네네네. 그 법인세 할 10%의 지방소득세가 성남시에 들어와요. 그럼 성남시가 얼마나 세수가 풍부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네네.
그러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예. 게. 네. 그렇게 뭐 네이버도 유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 너무나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한 거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지방 재정이 굉장히 튼튼해지거든요.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면 행안부 뭐 지원 안 받아도 되는 수도 교부금 안 생기는 받죠. 예, 예. 네. 그런 것들은 뭐 검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이거는. 성남시가 네. 그 불교부 단체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죠, 검사님들.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국내에 투자하기로 한 것도 이제 본인의 공인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뿌린 씨앗은 노무현 대통령이 뿌린 걸로 이렇게 봐도 그때부터죠. 되겠네요. 예, 그때부터고 음. 어쨌든 이게 뭐 외교는 그리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네. 그때부터 해서 꾸준히 뿌려지고 사실은 거기는 뭐 그 군인들 훈련도 우리 특전사가 가서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구나. 네. 예, 가서 다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보면 아랍의 군대가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네.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예. 아랍 군대들이 강한 군대였는데 이제 근현대 들어오면서 많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무너졌는데 이제 오일 달러를 가지고 강한 군대를 건설해보고자 하지만 강한 군대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너무나 가만히 있어도 오일 달러가 들어오니까 네. 뭐 군을 통해서 명예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 군을 통해서 생계를 만들고자 이런 욕망이 우리보다 훨씬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속에서 강군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사우디 군대가 완전 당나라 군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사우디 군대를 앞으로 강군으로 만드는 데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사례가 그 사우디에서도 얼마나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게 다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계속 잡아내야 되고 역대 정권 할 것 없이 또 이 정권도 잘해야 되는 거지. 마치 뭐 몇 달 된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과 이 민주개혁 세력, 진보 진영을 향해서 이 방위산업 문제에 대해서 이런 안목을 갖고 좀 일을 해달라, 또는 뭐 같이 하자라는 취지의 예. 당부의 말씀 해주시면. 예, 저는 뭐 일단 그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봐달라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 FTA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락 파병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민주당의 정치인들, 진보 세력의 정치인들이 한번 냉정하게 더 해달라. 그리고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굳이 우리 정치학 교과서에서 국가의 구성 요소와 국가 유지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안 따져도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 기본에 대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진보적 가치를 더 잘 실현해서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걸 해야지 무조건 극단적인 반대가 진보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 보고요. 또 보수 역시 말로만 큰 소리 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허성무 전 창원시장님 모시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또 이 밤에 보고 싶은 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로 귀결이 되었네요.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또는 뭐 긴 호흡으로 보면 표풀림즘도 필요하고 애국주의는 때로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